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군산의 아파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야간 근무 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후임은 군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후임은 10시 정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많이 피곤했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에 보시면 분리수거장 있잖아요. 무심코 본 분리수거장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정용 바퀴 달린 회전 의자가 버려져 있더랍니다. 딱 봤을 때 의자가 자기 쪽을 향해 있었는데 의자를 지나가고 나서 뭔가 기분이 이상해 뒤돌아보았답니다. 그런데 지나간 후에도 앉는 부분이 자기 쪽을 향해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긴 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상하네 정도로 생각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답니다. 11층에 사는데 너무 피곤해서인지 실수로 더 위층을 눌렀답니다. 멍하니 머리 위에 있는 올라가는 빨간 숫자를 보며 서 있다가 11층이 지나는 걸 보고서야 잘못 눌렀네 를 알아차렸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앞에 웬 아주머니가 서 있습니다. 덩치가 좀 큰 아주머니입니다. 저 내려갈 건데 타시겠어요? 내려가시는 거 아니세요? 무표정으로 후임의 눈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 타시면 내려갈게요. 하며 문을 닫으려는 찰나에 앞으로 쓱 다가오는데 순간적으로 왜인지는 모르지만 엄청 무서웠답니다. 아주머니가 서 있는 곳에 센서 등도 안 켜졌답니다. 간발의 차로 문이 닫히고 후임은 11층으로 내려가며 엘리베이터 창문을 보는데 아주머니는 뒤돌아서 계단으로 뛰어옵니다. 11층에 도착한 후임은 집벨도 누르기 전에 계단에 있는 방화문부터 잠급니다. 엘리베이터 내리면 1101호와 1102호 대문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방화문 위에 있는 투명 유리를 통해 뛰어내려오는 아주머니의 발이 보이지만 역시나 센서 등은 작동을 안 합니다. 기겁을 한 후임은 문을 두드리며 엄마, 나왔어. 문 열어. 문이 열리고 집에 들어와서 문을 다 잠그고 엄마한테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고 방에 들어왔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만큼 놀라고 정신이 없어서 씻지도 않고 교복도 안 벗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골아떨어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제 일은 잊어버린 채 상쾌하게 기지개를 펴고 본인 방 창문을 엽니다. 어제 본 아주머니가 혀를 길게 내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후임은 기절을 했고 며칠 후 이사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 목을 맨 채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던 아주머니 얼굴과 표정이 생생히 떠올라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사망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엘리베이터에서 본 게 죽은 후의 모습인지 죽기 직전의 모습인지 아직도 모른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살인사건을 목격했다. 프리랜서로 웹 디자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새벽 시간을 즐기면서 일하기 때문에 낮에는 자고 밤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동은 약간 경사진 곳의 위쪽에 위치하여 창문을 열어놓으면 앞동 옥상이 딱 보이는 꼭대기 층입니다. 그날 새벽도 어김없이 방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굉장히 고요하기 때문에 누가 밖에서 라이터만 딸깍대도 그 소리가 바로 앞에서 나는 것처럼 아주 선명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집 뒷베란다 쪽에서 스스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앞 베란다와 뒷베란다가 있는데 뒷베란다는 제 방 바로 창문 앞에 있습니다. 신경 안 쓰고 일하려고 해도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것만 같은 소리가 들려 저는 베란다에 고양이 같은 게 들어온 줄 알았죠. 근데 생각해보니 아파트 꼭대기 2층에 고양이가 들어올 리는 없고 쥐가 들어왔나 해서 방불 켜둔 채로 뒷베란다를 보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길래 방에 다시 들어와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리가 계속 들리길래 앞동 옥상 쪽을 봤더니 누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아파트 주민분들이 옥상으로 가끔 올라와 고기를 구워 먹거나 고추를 말리거나 하기 때문에 그냥 새벽에 누군가 올라왔구나, 그 소리였구나 하고 개의치 않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상에 있는 누군가와 잘 보이진 않았지만 눈이 마주친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제 쪽으로 바라보면서 자세를 바꾸지 않고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설마 하면서 다시 일에 집중하려는데 너무 무서워서 고개는 돌리지 않고 눈동자만 돌려 그쪽을 바라보니 계속 저 있는 쪽을 보면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키하며 모양새하며 딱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저는 괜히 불길한 기운에 방불을 확 꺼버렸습니다. 제 방에서 옥상 쪽은 컴컴해서 잘 안 보이는데 옥상에서 방불 켜고 있는 절 보면
제가 너무나 잘 보일 것 같아 일방적으로 감시되는 듯한 찝찝한 기분에 방불을 꺼버렸습니다. 방불을 끄고 다시 옥상 쪽을 보니 그 남자는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자고 일어났더니 저희 집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분위기가 웅성거리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어느 동이냐고 묻자 바로 앞동이더군요. 청주 사시는 분들 이번에 일어난 살인사건 아시죠? 그쪽 X구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제 방 창문 쪽으로 옥상을 보니 경찰들 왔다 갔다 거리고 경계선 쳐놓고 어수선한 분위기더군요. 살인범이 계단에서 앞동에 살고 있는 40대 아주머니를 죽이고 옥상에 시체를 갖고 와자로에 싸서 놓고 갔다고 하더군요. 새벽 일을 생각해보니 제가 봤던 그 키가 큰 남자는 살인범이었고 계속 스슥거리는 소리를 냈던 것은 자루였던 것 같았습니다. 앞동 아주머니께서 돌아가신 건 애도를 표할 일이었지만 제 신변의 위협이 느껴져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인사건 당시에 분명 살인범을 보고 있었지만 살인하는 줄 모르는 상태로 봤던 것이었고 그 살인범에게는 본의 아니게 제가 살인사건의 증인이 돼버린 셈이었던 거죠. 새벽에 왜 제 쪽을 그렇게 한참 동안 보다 나갔는지 그제야 이해가 될 법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날 저녁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아파트가 구식 아파트라 엘리베이터가 없어 누군가 집으로 올라오면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선명히 들립니다. 꼭대기 5층인지라 꼭대기까지 사뿐사뿐 올라오는 사람은 아주 몸이 가벼운 어린아이들 뿐이죠. 발자국 소리도 없이 누군가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가족이라면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열쇠로 따고 들어오는데 초인종을 누를 사람이라면 택배 아저씨나 통장 아주머니, 가스 점검해주시는 분들 뿐인데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게 올라와 초인종만 누르고 있는다면 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 앞에서 가만히 숨만 죽이고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한참 동안 누르고 반응이 없으면 내려가야 할 텐데 내려가는 기척이 들리지 않아 맨발로 살금살금 문 쪽으로 다가가 문에 아주 조그마한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참을 뚫어지게 보니 그 사람도 제 집 쪽을 그 구멍을 통해 보는지 까만 눈알이 구멍을 덮고 있더군요. 순간 다리에 기운이 빠져 옆벽을 잇는 힘껏 꼭 붙잡고 현관문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래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니 그 사람이 급하게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힘 빠진 다리로 기어가 앞 베란다 창문에 몸을 숙여 아래를 보니 그때 옥상에서 봤던 키 정도의 남자가 모자를 쓰고 저희 집 창문을 계속 힐끔힐끔 보다가 놀이터 쪽으로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주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증인 진술서 모두 쓰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해둔 상태인데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니네요. 경찰들도 살인사건 당시 상황만 되풀이해서 물어볼 뿐 그 후에 저한테 그 남자가 찾아왔던 건 듣고 싶지도 않아 하고 들어보지도 않는 분위기고요. 경찰차가 와서 저 데려가고 데려다주지 않는 이상 무서워서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벽 타고 범인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 집문 꼭 잠가놓으면 범인이 들어오지는 못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발자국 소리 안 내고 돌아다니는 음흉한 범인이 언제 올라와서 지 별세 맞춰놓고 문 따고 들어올지 과대망상증 같은 거에 사로잡혀 돌아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되지도 않는 유서 써서 TV 아래 놓고 있고 돈이라도 있으면 훌쩍 이사나 가버릴 텐데 그럴 형편도 안 됐습니다. 경찰서에 증인으로 진술하러 간 이후로 앞동 유족분들이 찾아오셔서 계속 제 어깨를 흔들며 뭘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해주고 싶어도 머릿속은 공황 상태여서 뭐라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제 어깨를 잠깐 흔들어도 온몸이 부서질 것만 같고 피부 길이만 스쳐도 칼로 베이는 것처럼 쓰라리고 지금 상태라면 그 살인범이 와서 죽이기 전에 제가 먼저 죽을 것 같네요. 평소에 제 스스로가 삶의 의욕도 없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에 즐거움 없이 그저 숙명이라 여기며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게 살아가는 사람 중 한 명이라 생각했는데요. 죽음이 얼마 되지 않을 시간 앞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습게도 참 세상에 미련 많아집니다. 제 꼴이 무슨 사형선고 날짜 받아놓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형수 같기도 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할머니가 해주신 구미호 이야기.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평양 근처 신천쯤, 지금으로 치면 분당 정도 되는 도시에서 살다가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친할머니께서 어릴 때 서울에 놀러 가면
귀신 이야기를 워낙 좋아했던 저라 할머니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건 저희 증조할아버지 이야기십니다. 즉 할머니의 시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저희 증조부님께서는 그 지방의 유명한 한의사였습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버셨지요. 할아버지 말로는 식솔이 30명이 넘는다고 하셨으니 만약 공산당이 집권 안 했으면 저도 평양에서 부잣집 도련님으로 지금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이 증조부님이 저야 뵌 적이 없지만 공산당이 집권하자 역시나 잘 사는 사람들부터 조지기 시작하니 저희 할아버지를 바로 서울로 내려보내셨는데 그리고는 한 달 뒤에 한국 전쟁이 터졌지요. 그때 할아버지가 증조부님한테 같이 내려가자고 하셨지만 증조부님은 껄껄 웃으시면서 자신은 그래도 의산이 쓸모가 있어 공산당 애들이 어쩌진 않을 거다 이러면서 외아들이셨던 저희 할아버지만 내려보셨답니다. 식솔들 다 모아놓으시고 돈을 나눠주시면서 다 살 길 찾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80년대에 이산 가족 상봉할 때 기회가 있었지만 증조부님은 이미 오래전 돌아가셔서 뵙지는 못했다고 하시고 친척들 이야기로는 예상대로 공산당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천수를 누리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시집 오시고 1년쯤 지났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건넌 마을에 출장 진료를 가셨던 증조부님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환자들을 보다 보니 밤이 깊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보통 때라면 그냥 그 마을 유지집에서 하룻밤 머무시다가 오시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집으로 발길을 재촉하셨다고 합니다. 기분이 묘하셔서 집으로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을 하나 넘어야 하는데 뭐 첩첩산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풀이 우거지고 가끔 야생동물도 나오는 곳이라 하인들이 말렸지만 증조부님께서는 오늘은 기분이 영 이상하구나. 빨리 더 어두워지기 전에 가자 하고 말씀을 하셔서 하인 셋이랑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농산물이나 그 지역 특산물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망아지에다가 달구지를 매달아서 많이 다니셨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망아지 고삐를 잡고 끄는 하인 1명, 증조부님, 그리고 뒤에는 보디가드 겸 힘쓰는 하인 1명 총 3명이서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산길을 따라 간간히 들리는 망아지 소리와 달구지 덜그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하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만 울려 퍼졌답니다. 할머니 이야기로는 노래를 크게 부르면 호랑이들도 그냥 귀찮아서 웬만히 굶주리지 않으면 사람을 습격하는 일은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대부분 사람보다는 망아지를 노리는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왔을까요? 증조부님 사시는 마을이 보이는 중턱까지 왔을 때 그 어둠컴컴한 산길에 흐느끼는 여인네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앞에 하인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더니 바로 증조부님께 어르신 저 앞에 웬 처자가 울고 있습니다. 나도 들었다. 뭐하는 처자인지 알아보거라. 그 당시에는 과학이 거의 없던 시절로 미신, 구미호 등이 판치던 때라. 하인이 겁을 잔뜩 먹고 앞으로 가서 거기 누구요? 라고 묻자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늘어뜨린 처자가 울음을 뚝 그치고 뭐라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인이 와서 어르신 저 처자는 반대 마을에 사는데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고 약초캐를 캐다가 이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증조부님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기고 있네라고 혀를 차셨지만 할아버지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홀리겠구나 싶어서 그래 그럼 우선 우리 마을까지 데려다 주자꾸나 데리고 오너라라고 말하며 뒤에 있는 하인 보고 동아줄을 준비하라고 시키셨다고 합니다. 온 소복을 입은 처자 증조부님이 딱 보자 이건 구미호구나 그렇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참 영리하신 그 당시 어르신들 말 그대로 여우이다 보니 사람처럼 말을 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나귀에 태우려고 하니 계속 미끄러지더랍니다. 그 와중에 당나귀는 구미호인 걸 눈치챘는지 계속 난리 블루스를 치고 있고 그때 하인들은 아차 이거 사람이 아니구나 알았다고 합니다. 증조부님이 짐짓 모른 척 이 처자 당나귀 태우기가 어렵구먼 안 되겠네. 그냥 수레에 타시게나. 그리고 수레가 많이 흔들리니 떨어지지 않게 수레랑 꽉 묶어 들여라. 그 순간 사람 모습을 한 구미호는 움찔거리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양옆에 하인이 달려들어 포박하고 수레에 묶어버렸다고 합니다. 묶자마자 사람의 소리가 아닌 여우의 울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증조부님께서는 웃으시며 내 이 요물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홀렸느냐. 넌 이제 끝이다. 하인들도 낄낄거리면서 구미호를 묶은 수레 위에 천을 덮고
다시 줄을 둘러서 무슨 짐차에 짐을 싣듯이 꽁꽁 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심이 되었는지 다시 흥얼거리며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수레에선 계속적으로 여우 울음소리가 났었지만 곧 하인이 몽둥이를 갈기자 캥 소리와 함께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증조부님도 그때 구미호를 잡는 게 생각보단 쉽구만 이러면서 안심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조금만 가면 산 아래 마을이 보일 정도로 집에 가까이 오셨는데 그때 여러분 귀신불이라고 아시지요? 옛날 만화나 이런 거 보면 횃불 모양으로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거 말이죠. 귀신불 2개가 일행을 떡 맞고 섰더랍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니 증조부님도 순간 긴장을 하셨는데 그 밑에 하인은 그냥 멍하니 귀신불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얘 말보가 뭐하냐? 그냥 빨리 가자꾸나. 주인이 말하는데 그냥 아무런 대꾸도 없이 망아지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더랍니다. 이놈 보게 라며 의아해하는데 등골이 서늘해 뒤를 돌아보니 뒤에 따라오던 하인이 수레에 묶인 줄을 끊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이놈 무슨 짓이냐? 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자 하인이 지금 내가 무슨 짓을 죄송합니다 나리 이상하네. 내 이놈들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빨리 가자꾸나 말보가. 이때 증조부님은 뒤에 하인이 또 귀신에 홀려 이상한 짓 할까봐 계속 후방 쪽을 주시하면서 가고 계시는데 얼마쯤 지났을까? 이제쯤이면 다 왔을 터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오르막을 올라간다는 느낌이 드시더랍니다. 이상하다 싶어 앞쪽을 보니 분명 마을은 바로 밑에 보이는데 말복이라는 하인이 길을 잘못 들었는지 옆새길로 빠져서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소리를 지르는 순간 갑자기 망아지가 울면서 내달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증조부님은 땅에 떨어질 뻔했지만 순간 망아지에 바짝 붙어서 다행히 낙마 사고는 면하셨다고 합니다. 이 망아지가 오르막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니 말복이는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하고 뒤에 하인은 주인님하고 부르는데 쫓아오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대로 내달리기 얼마쯤 지났을까? 망아지가 지쳤는지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고 뒤에 묶여있던 수레는 용케 버텼지만 삐거덕거리는 게 조만간 바퀴가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이어서 뒤따라오던 하인과 멍하니 있던 말보기가 필사적으로 뛰어오고 있었고 망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증조부님께서 한숨을 돌리고 달려온 하인들에게 부축받으시고 망아지에서 내려 자리에 주저앉으니 기가 막히게도 그 망아지가 증조부님을 이끌고 온 것은 산 중턱 심한 비탈길이었습니다. 낭떠러지까지는 아니지만 떨어지면 그대로 낙사하는 그 정도의 비탈길 앞이었다고 합니다. 하인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말보기는 망아지 곱비 잡고 후진시키고 냉철한 증조부님은 밤에 바람을 쐬시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거 자기 새끼 구하러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리고는 더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뒷파인 보고 몽둥이 찜질을 더 하라고 시켰습니다. 퍽퍽한 5분 넘게 때리고 나서야 할아버지는 지친 몸을 이끄시고 터덜터덜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서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온 식소리 땀으로 망신창이가 된 증조부님을 보셨고 증조부님이 대청마루에 앉은 다음 내가 산을 넘어오다 구미호를 잡아왔다네. 그래서 좀 늦었지 수레 뒤를 살펴보거라. 하인이 꽁꽁 묶인 밧줄을 칼로 잘라버리고 희한한 구경거리에 30명이나 되는 식솔들이 우르르 수레 주위로 모여서 숨죽여 보는데 원래 구미호는 보이지 않고 웬 피 묻은 쌀이자루만 수레에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증조부님은 그래도 성치는 못했을 것이다. 잡자마자 두들겨 팼으니 아마 사람 홀리는 일은 더 이상 못할 것이야 라면서 껄껄 웃으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비둘기. 나는 비둘기가 싫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섭다. 비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나는 보통의 비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보다 더 비둘기를 싫어한다고 자부할 수 있다. 모든 팩트에는 근거가 있듯이 나도 처음부터 비둘기를 이유 없이 싫어했던 것은 아니다. 그날의 기억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비둘기를 싫어하고 무서워한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날, 그 순간, 그곳. 나는 아직도 그곳을 지날 때면 몸을 움츠리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는 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12살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도 어김없이 난 혼자 집에 가고 있었다. 그 당시 내 걸음으로 초등학교에서 집까지 30분 거리였는데 집에 가는 동안은 항상 바나나킥을 사 먹었다. 바나나킥만이 내 마음을 치유해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먹을 걸 손에서 떼면 수전증이 오기 때문이었지. 내가 친구를 사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바나나킥을 혼자 소유하고 싶었던 것도 한몫할 정도로 난 그만큼 바나나킥을 좋아했다. 바나나킥 한 봉지면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딱 맞는 양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집에 다 와가는데 바나나킥이 반이나 남은 거야. 바나나킥을 남기고 집에 가서 먹기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때문에 나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집 앞 놀이터로 향했다. 친구들과 서로 그네를 밀어주며 깔깔거리는 10살짜리 꼬마들. 둘이 시소를 타는데 무게가 맞지 않아. 책가방을 가벼운 쪽 시소에 싣고서는 좋다고 실실거리는 초등학생 커플들. 가슴 한쪽엔 주범 배지를 달고 미끄럼틀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은 계집애에게 훈계하는 6학년 오빠를 한참이나 바라보다 보니 바나나킥이 먹기 싫어졌지. 그렇게 한참을 벤치에 앉아있다가 내 앞에서 서성이던 비둘기에게 무심코 바나나킥 하나를 던져줬다. 잘 먹더라. 나와 과자 취향이 똑같은 비둘기라니. 어쩐지 기분이 좋아졌다. 더 먹어라. 하나 더 던져줬다. 그러자 다른 쪽에서 모래를 파먹고 있던 비둘기 2마리가 합세하더라고. 비둘기는 3마리인데 내가 준 바나나킥은 2개였어. 하지만 그마저도 1마리가 2개를 다 차지하고 있었고 뒤늦게 합류한 2마리는 얼쩡널쩡거리며 한 입 쪼아먹고는 몇 걸음 떨어지고 한 입 쪼아먹고는 딴청하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 빈익빈 부익부. 이게 비둘기 세계에도 존재한다니.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를 보며 초등학교 고학년인 지도자층의 입장에서 이 현실을 모른 척 묵고할 수만은 없었다. 이것은 놀이터라는 작은 세계에 대한 내 책임감이었다. 그렇게 한두 개씩 던져주다 보니 어느덧 비둘기가 점점 날아들기 시작하는 거야. 바닥에 널브러진 바나나킥을 먹겠다고 달려드는 비둘기들을 보자 어쩐지 서글퍼졌다. 그렇게 넋 놓고 비둘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앉은 벤치 주위로 새까맣게 비둘기떼가 둘러싸고 있었다. 그때 내게 들려온 비둘기들의 음성은 9999가 아니라 바나나나였다. 수십 마리의 비둘기가 단체로 날 노려보며 바나나나라고 외쳐댔고 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멀리서는 또 몇 마리의 비둘기가 날 향해 돌진하고 있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놀이터 안의 꼬마들은 한둘씩 도망치기 시작했다. 난 너무 무서웠다. 난 정신을 차려야만 했다. 여기서 포기하기엔 내 12년의 인생이 너무나 짧았다. 난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 가분수도 마스터해야 하고 삼각뿔의 입체 면적도 구해야 하는데 엄마 보고 싶어. 살려줘. 하지만 바나나킥 봉지 안에 들어있는 과자는 단 3개였다. 등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머리가 멍해졌고 바나나킥을 든 내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엔 없었다. 살고 싶다. 난 순간 눈을 질끈 감고 바나나킥을 있는 힘껏 봉지째 멀리 던졌다. 그러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비둘기 무리가 그쪽으로 모두 날아갔고 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걸음을 늦추지 않고 집까지 전력 질주해서 도착했다. 살았다. 난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 후로 며칠간은 비둘기 꿈에 시달려야 했다. 그 후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비둘기, 바나나킥, 바나나킥 먹는 비둘기입니다. 5번째 이야기, 장례식장에서의 공포체험. 내가 처음 그런 존재를 느낀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다. 아버지 직업으로 병원 사택에서 살던 나는 동네 골목대장이었고 대부분 어른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날 금요일, 벌써 23년이나 흘렀지만 잊히지 않는다. 한창 88올림픽이 성황을 이루던 어느 날 금요 저녁 예배 시간이었다. 동네 대부분 어른 및 애들은 병원에 딸린 교회를 다녔었고 나 또한 그랬다. 그날은 이상하게 어린이 예배가 일찍 끝나게 되었고 담당하시던 집사님도 바로 어른 예배로 직행하셨다. 보통은 애들도 참가하였는데 그때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는 바람에 떠들면 안 되므로 그냥 집에 가라고 하였다. 그때가 저녁 8시쯤이었나? 집에 가려던 애들을 내가 집합시켰다. 얘들아 모여봐. 그냥 집에 가기 심심하잖아. 여자애들은 집에 가라. 내 친구들과 동생들 합치니 얼추 10명은 넘는다. 형, 날 어두운데 뭐하려고? 우리 담력 테스트나 해볼까? 오늘 아침에 발인해서 장례식장에 아무도 없잖아. 거기에 누가 혼자 가보자. 형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덴데. 싫어. 그리고 어른들한테 걸리면 뒤진다. 그랬다.
다른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있었지만 병원 후문 쪽 영안실 바로 옆 가건물에 조악한 장례식장이 있었고 주로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었다. 병원 후문 쪽에는 산이 떡하니 있고 오솔길 하나밖에 없어 가끔 병원 여의회를 갈 때만 철문을 열었었고 낮에도 햇빛이 잘 안 들고 고인을 안치하는 냉동창고만 있던 곳이라 낮에도 애들이 절대 가지 않는 곳이었다. 거기에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동네 짝 먹던 형이 갑자기 실종되는 됐는데 다음날 아침에 시체 안치하는 냉동창고 안에서 기절한 채 발견되었던 사건이 있었었다. 그 형님은 이후로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서 바로 식구들이랑 이사를 갔었던 에피소드가 있던 곳이었다. 매주 말마다 형님 집에서 그레이트 마징가 비디오를 봤던 나로서도 형이 마징가 비디오 테이프를 우리가 보는 앞에서 송곳으로 찔러 박살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개처럼 웃으면서 침을 흘리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거길 가자고 하다니 그것도 혼자. 나 또한 설마 이 많은 인간들 중에 내가 걸리겠나 싶어서 호기를 부렸던 거였지만 쫄기는 했었다. 뭐 뻔한 스토리겠지만 10수명의 애들이 나눠서 가위바위보를 하였고 여차여차하여 어이없게도 내가 걸리게 되었다. 다들 골목대장인 내가 걸리니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아시발 쪽팔리게 안 갈 수도 없고 애들은 병원 건물 코너에 옹기종기 모여 내가 가는 모습을 보기로 하였고 그래도 내 친구들은 의리가 있어 중간까지만 같이 가기로 하였다. 그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은 20년이 지났지만 가끔 무서운 꿈을 꿀 때 항상 제일 처음 등장할 정도로 지금도 잊히지가 않는다. 초가을 스산한 바람이 불면 후문 뒤쪽 산에 많은 나무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런 그로테스크한 상황에서 거의 반쯤 눈을 감고 직진만 하다가 어디쯤 왔나 눈을 떠보니 냉동창고 앞이다. 항상 잠겨져 있어야 할 냉동창고에 철문이 누가 실수했는지 조금 열려있고 자물쇠도 보이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경직됐다. 철문 사이 틈으로 왠지 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식은땀이 줄줄 났다. 5미터만 더 가면 장례식을 치르는 방이 바로 보일 터라 눈을 질끈 감고 걷고 있는데 순간 귀를 의심하였다. 누가 아직 남아서 곡을 하고 있나? 그 당시만 해도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오면 곡소리를 냈었다. 눈을 떠서 주위를 보니 영정사진이 걸려있는 방 안에 어느 아주머니가 촛불 하나 켜놓고 단 앞에 저라는 포즈로 엎드려 있는 게 아닌가. 순간 어른이 있구나 깜짝 놀랐네라고 생각하니 맥이 탁 풀렸다. 후문 가는 길 중간쯤에 후덜거리면서 날 지켜보던 친구 놈들에게 여기 어른 계신다. 쫄지 말고 와봐. 오늘 아침 발인해서 지금 아무도 없는데 뭔 개소리야? 장난해. 맞다. 그랬지. 그럼 지금 내가 봤던 저 아주머니는 방 안에 촛불만 켜져 있고 아무도 없다. 텅 비어 있다. 어린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빨리 뒤돌아서 뛰어. 뇌에선 명령을 내리는데 발밑에 좀비가 기어나와 잡아 끄는 것처럼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건 옆쪽 5미터쯤에 반쯤 열려있던 냉동창고 철문 틈 사이로 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의 두 눈이었다. 숨이 탁 막히면서 소변을 지렸다. 뜨뜻한 기운이 가랑이 사이로 퍼지고 눈을 감아야 하는데 더 커지기만 하고 옆으로 돌려지지 않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지금 글 쓰면서도 소름이 돋는다. 아까 그 아주머니 어디 계시지? 아주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옆 시체 안치소에 귀신이 있나봐요. 라며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데 몇 분째 꼼짝없이 냉동창고만 바라보는 내가 이상했던지 친구 녀석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너 뭐해? 저기 냉동고 좀 봐봐. 누가 들어가 있다. 무섭게 왜 그래? 난 못 보겠다. 그냥 가자. 그럴까? 친구가 왔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렸고 몇 분째 나와 눈을 맞췄던 눈깔도 없어졌다. 그 순간 내 친구 안두 녀석. 저기 뭐냐? 라고 말하며 이놈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내 손을 내팽개치고 뛰어 달아난다. 야 이 개놈아 너만 가면 어쩌지? 그런데 저놈이 갑자기 왜 저러지? 방 안에 누가 있나? 고개를 들어 옆을 봤다. 아니 보지 말았어야 했다. 촛불 켜진 장례식 치르는 방 안에 아까 엎드려져 있던 아주머니가 목을 맨 듯 고개를 떨구고 대롱대롱 시계추처럼 사방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난 친구처럼 소리도 못 질렀다. 목에 탁 걸려 아까보다 더한 충격이 뇌에 가해져서 보통은 기절을 해야 하는데 골목대장으로 평상시에 겁이 별로 없었던 나는 그 와중에 살기 위해 찬송가를 불렀다.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줄을 가까이 노래를 중얼거리는 그 순간
대롱거리는 아주머니가 딱 멈춰서고 천장에서 뚝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 이젠 정말 죽나보다 정신줄을 놓으려는 순간 완두라는 내 친구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에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몸은 친구들 쪽으로 향해 있고 고개는 방 안에서 친구들 쪽으로 돌리는 순간이었다. 또 그 순간에 냉동고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게 아닌가. 아마 그때 기록을 쟀으면 100m 10초대는 가뿐하게 넘겼을 듯하다. 한마디 내지르고 미친 듯이 달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애들 전부 다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어른들 예배드리는 교회당으로 우당탕탕 들어가 전도에는 엉망이 되었다. 난 교회 불빛이 보이자 차 오줌 지렸다. 이거 엄마한테 들키면 최소 사망이었지만 그대로 집으로 달렸다. 뭐 그래봤자 전후 사정을 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애가 교회를 안 다녀서 사탄이 장난을 치는구나라고 하시면서 내 말은 절대 안 들어주고 같이 비명을 질렀던 완두 녀석도 자기도 방 안에서 대롱거리는 사람 봤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목사님인 아버지한테 귀싸대기 맞고 바로 깨긴 했다. 난 울 어머니한테 몽둥이 찜질을 당했다. 그 이후로 일주일간 내내 하교 후 전도사님 방에 끌려가 기도 및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완두라는 녀석은 현재 호주로 이민 가서 치위생사로 열심히 살고 있다. 작년 여름에 호주 놀러 갔을 때 이 이야기 다시 꺼내면서 참 많이 웃었는데 완두 녀석은 그때 자기도 냉동고 사이로 사람의 형체를 느꼈고 방 안에서 대롱거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튀었다고 말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며칠간은 잠도 못 잤었다. 꿈속에 그 아주머니 형상을 한 귀신이 천장에서 떨어진 후 방 밖으로 기어나와 밤새 나를 쫓아다니고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한 건 그 이후로도 많이 귀신을 보면서 그러려니 하게 됐다.